안녕하세요. 관광통역안내사 안도레입니다. 자, 오늘도 한번 열심히 달려봅시다. 면접 준비 노트 필기 1, 2, 3탄에 뜨거운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4탄도 많은 성원 부탁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댓글로 많은 소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첫 번째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안보 관광지 두 곳을 소개하시오. 지난번 예상 문제에서도 나왔지만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 판문점은 가장 유명한 곳입니다. 휴전협정을 체결한 곳이고 비무장지대에 위치해 있습니다. 유엔군과 북한군이 공동으로 경비를 서는 곳이라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2018년 남북 순회회담, 즉 김정은과 문재인 대통령이 회담을 한 것으로 더욱 유명해졌습니다. 방문을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그랬죠? 사전 예약과 신분증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주의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복장에 주의하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임진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적비가 있고 철만은 달리고 싶다라고 적힌 녹슨 기차가 남북 분단의 상징처럼 되어 있는데 그 기차가 바로 임진각에 있습니다. 망배단도 임진각의 유명한 장소입니다. 실향민, 즉 북한이 고향인 사람들이 설날이나 추석에 이곳에서 차례도 지내고 고향을 그리워하는 곳입니다. 또 하나 유명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자유의 다리입니다. 자유의 다리는 6.25 전쟁 당시에 전쟁 포로가 이곳으로 귀환을 해서 자유의 다리라는 이름이 생겼습니다. 그 외에도 평화의 종도 있고 80년대 북한의 버마, 현재 미얀마로 불리는 나라에서 북한이 저지른 충격적인 아웅산 테러 사건에서 숨진 순국 외교사절 위령탑도 여기에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도라산 전망대입니다. 이곳 도라산 전망대에서는 북한의 생활을 바라볼 수 있을 정도로 북한과 가까운 곳입니다. 남한에서 최북단에 위치한 전망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개성공단까지 보입니다. 이곳 역시 민간인 통제구역, 줄여서 민통선 안에 위치하고 있으며 비무장지대 연계 관광할 때 매우 이용이 편리합니다. 이곳도 역시 신분증이 있어야지 관광이 가능합니다. 다음 문제, 에코투어란 무엇인가? 이 문제 역시 지난번에 설명을 한번 했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더 간단하게 설명드립니다. 에코투어란 한마디로 자연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여행입니다. 자동차를 사용하지 않고 자전거나 트레킹을 하면서 자연을 관찰하고 즐기는 여행입니다. 주로 농촌 체험형, 농촌 체제형의 형태가 있습니다. 다음 문제, 마이스 산업이란 무엇인가? 마이스 산업,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한국에서 태어나지 않고 외국에서 이민 오신 수험생 여러분들, 특히 중국에서 오신 수험생들에게 어려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관광 용어 가운데는 영어로 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국제 공용어이기 때문에 영어로 된 용어가 많습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죄송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반복해서 외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영어 문제에 대해서는 특별히 더 열심히 외우시기 바랍니다. 마이스 산업이란 마이스, MICE, 즉 미팅, 인센티브, 컨벤션, 엑서비션의 약자입니다. 마이스의 특징은 단체 관광객이 많고 1인당 소비하는 금액이 매우 큽니다. 따라서 외화 획득률도 매우 높습니다. 마이스를 개최함으로써 국가 이미지 개선에도 효과적이고 관련 산업 및 일자리가 늘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국가가 전략적으로 홍보하고 유치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국제회의나 전시회의를 하게 될 경우 이곳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정부나 기업체의 비용으로 항공, 숙박, 식사 등을 하게 되니까 개인은 그 외에 쇼핑이나 카지노, 자유시간 개별 관광 등에 돈을 쓰게 됩니다. 또한 담당자 외에도 그의 가족끼리 동반해서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마이스로 인해 유발되는 관광에 지출하는 금액은 일반적인 관광객의 지출보다 훨씬 높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들이 주로 가는 관광지나 식당, 부대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 문화계, 요식업도 발달하게 되고 그로 인해 일자리가 창출되기 때문에
국가는 전략적으로 외화 획득 및 국가 브랜드 향상에 매우 효과적인 마이스 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 문제, 의료 관광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흔히 의료 관광이라고 하면 예전에는 개발도상국의 부자들이 선진국에 가서 뛰어난 의료 서비스를 받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떤가요? 요즘 우리나라에 의료 관광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최근에는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의 의료 기술이 발전하게 돼서 반대로 서방의 선진국에서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수준이 높은 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아시아 국가에 의료 관광을 오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료 관광의 경우에는 보호자를 동반하게 됩니다. 따라서 환자 본인 외에도 동반 가족의 체재비, 수술 전과 수술 후의 회복 기간 중 여러 가지 활동을 하게 되니까 이로 인한 부가가치가 매우 높은, 다시 말해 외화 획득률이 대단히 높은 산업입니다. 다만 의료사고에 따른 의료 분쟁의 우려가 있는 점은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의료 서비스 이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애프터케어에 보다 힘을 기울이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이 밖에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댓글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국립공원과 도립공원의 차이점을 설명하시오. 숫자로 비교하면 2021년 현재 국립공원은 22개, 도립공원은 29개입니다. 국립공원과 도립공원의 큰 차이점이라고 하면 지정, 보호, 관리의 주체가 국가냐 도냐, 국가와 도로 나뉘게 됩니다. 그리고 국립공원이 도립공원보다 면적이 더 넓습니다. 당연한 얘기일 수 있지만 경관이 뛰어난 경승지는 도립공원보다는 국립공원이 더 많습니다. 국립공원과 도립공원의 공통점은 모두 개인의 영리, 개인이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가 없다는 점입니다. 다음 문제, 오버 투어리즘에 대해 설명하시오. 팬데믹 이후에 외국인 관광객이 급증할 경우에 반드시 일어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출제 가능성이 매우 높아서 여러분은 오버 투어리즘에 대해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오버 투어리즘의 의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버, 즉 넘친다, 지나치게 많다 하는 의미로 관광지의 수용 인원을 초과해서, 다시 말해 지나치게 많은 관광객이 몰리게 되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현상을 오버 투어리즘이라고 합니다. 관광지에 관광객이 많이 오면 좋을 일인데 지나치게 많이 오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소음 문제와 쓰레기 문제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관광지에서 계속해서 살고 있던 지역 주민들과의 마찰,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코로나 이전에 감천 문화마을이 오버 투어리즘의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북촌 한옥마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골목마다 지역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순찰을 돌면서 소근소근 말하라고 안내를 합니다. 관광객의 입장에서는 신나고 즐거우니까 들뜬 마음에 조금 큰 소리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그 동네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하루 종일 매일매일 그 소음을 듣고 있어야 합니다. 얼마나 괴로울지 생각해서 이런 지역을 방문할 때는 최대한 지역 주민을 배려하는 매너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오버 투어리즘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우선 단체 관광객의 경우 가이드가 사전 교육을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해당 관광지의 입장 시간을 제한하든지 지역 주민의 생활에 피해를 최소화하고 입장료를 부과해서 방문자를 조절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혹시 좋은 방법이 있으면 여러분도 한번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제, 관광단지와 관광특구의 차이점을 설명하시오. 이 문제는 자세하게 공부하지 않으면 설명하기 힘든 문제입니다. 하지만 관통사라면 꼭 알아둬야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관광단지는 국내와 해외 관광객 모두를 위한 편의시설입니다. 내국인과 외국인을 위한 편의시설의 거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관광 명승지와 위락시설, 그리고 숙박시설들이 복합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곳을 관광단지라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제주도 서귀포 근처에 있는 중문단지를 가보셨나요? 이곳은 국내 관광객과 해외 관광객이 편하게 관광을 즐길 수 있도록 뛰어난 경관이 좋은
명승지가 많이 있고 숙박, 쇼핑시설도 잘 갖춰져 있습니다. 이런 곳을 관광단지라고 합니다. 중문단지 외에도 경주의 보문단지도 우리나라의 유명한 관광단지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럼 관광특구는 무엇일까요? 관광특구는 외화 획득이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대상은 내국인, 한국 사람이 아닌 외국인, 외국 관광객이 대상이 되겠죠. 다시 말해서 외화 획득을 위한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목적으로 일정 지역에 대해서 법률 적용을 완화하는 지역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관광특구가 되면 일반 지역보다 법이 다소 느슨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통 지역에서는 밤 12시까지 식당을 할 수 있다면 관광특구에서는 24시간 영업이 가능하도록 법을 느슨하게 만들어줍니다. 이 모든 것은 외국인들로부터 외화 획득을 목적으로 합니다. 관광특구를 지정하는 것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필기시험에서 관광법 과목을 공부를 했었죠? 거기에도 나옵니다. 관광특구가 되기 위한 중요한 조건 중 하나는 전년도 외국인 관광객이 10만 명 이상 방문 실적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서울의 경우는 10만 명이 아니라 몇 명? 50만 명이죠. 50만 명의 방문 실적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이번 동영상을 만들면서 제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해봤는데 2020년 5월 기준으로 나와 있습니다. 서울에 6개의 관광특구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명동, 남대문, 북창동이 한 곳으로 묶여 있고요. 이태원, 그리고 동대문 패션타운, 종로 청계, 잠실, 강남이 관광특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밖에도 지방을 살펴보면 부산이 2곳, 인천, 대전이 각 1곳, 경기도 5곳, 강원도 2군데, 충청북도 3군데, 충남, 전북, 전남이 각 2군데씩, 경상북도 4군데, 경상남도 2군데, 제주도는 제주도 전역이 한 곳으로 관광특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관광단지는 내국인과 외국인이 관광을 편히 하도록 거점을 만들어 놓은 곳이고, 관광특구는 외화 획득을 위해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목적으로 전년도에 10만 명, 서울은 50만 명 방문 실적이 있는 지역을 관광특구로 지정해서 법률 적용을 완화하는 지역을 의미합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제, 유네스코 세계유산. 자, 유네스코 관련 문제네요. 이미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대해서는 노트 필기 공개 2탄의 마지막 부분에 상세하게 정리를 해뒀습니다. 이 부분을 참고하시고 작년에 공부할 때 2019년 서원이 마지막으로 공부했다가 중간에 갯벌이 등록되었습니다. 관광자원은 계속해서 변합니다. 따라서 관통사 시험 준비를 하면서 가장 처음에 등록된 거,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등록된 것을 정리해서 공부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 종묘가 유네스코 인류문화유산에 등록된 이유는 무엇인가? 여러분, 종묘 자체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입니다. 세계유산은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으로 구분된다고 말씀드렸었죠. 노트 필기 2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종묘는 왕과 왕비의 위패가 모셔진 곳입니다. 건물은 크게 정전과 영령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도 그 자손에 의해서 매년 5월 첫째 주 일요일에 제사, 즉 종묘대제라고 하는 제사가 행해집니다. 특히 제사에 쓰이는 음악, 춤을 종묘제례악이라고 하고, 조선시대부터 전해져 온 종묘제례와 함께 인류 무형 유산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이 종묘제례와 종묘제례악은 유교의 사상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매년 크리스마스에 호두깎이 인형 발레를 보러 가시는데 혹시 연말에 국립국악원에서 종묘제례악 공연을 하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저 역시 전혀 관심이 없었는데 작년에 공부하다가 관심을 갖게 돼서 서울예술의 전당에서 열리는 공연에 가봤습니다. 공부를 하고 나서 보게 되니까 굉장히 감동적이었습니다. 다른 공연에 비해서 입장료도 저렴합니다.
그리고 가봤더니 점잖아 보이는 외국인 손님들도 무척 많이 있었습니다. 아, 내가 모르던 우리나라를 알게 돼서 조금은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세상 모든 것이 아는 만큼 보이고 그만큼 사랑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공부해서 올 연말에 합격하시고 연말에 종묘제례학 공연을 한번 보시기를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구독자 여러분들하고 함께 단체로 관람하러 가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다음 문제, 옵셔널 투어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옵셔널 투어란 여러분이 패키지 투어를 하게 될 경우에 기본 프로그램에는 포함되지 않고 자유시간을 이용해서 별도의 요금을 지불하고 선택하는 관광의 형태입니다. 해외, 특히 동남아 단체 패키지 여행을 해보신 분들은 쉽게 이해를 하시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한강 유람선이나 난타와 같은 한류에 관련된 공연, 그리고 겨울철에는 한국식 한증막이나 일본 여성들에게 인기가 많은 때밀이 관광도 대표적인 옵션 투어가 되겠습니다. 여담입니다만 한국 사람들이 피부가 좋다고들 하는데 흔히 말하는 이태리 타올로 때를 밀어서 피부가 좋다고 생각하는 일본인 관광객이 참 많이 있습니다. 다음 문제, 일본의 골든위크는 이 부분은 특정 국가이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다만 본인의 언어에 해당되는 국가의 주요 국경일은 상식으로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일본의 경우 골든위크 기간에 한국 관광객이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여러분의 해당 언어 국가의 국경일은 참고로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제, 금강산의 명칭을 말하시오. 출제 가능성은 비교적 낮습니다만 상식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금강산은 계절마다 이름이 다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금강산은 봄의 이름입니다. 다음, 중요한 문제입니다. 가이드의 자질 그리고 역할에 대해 설명하시오. 이 문제는 스스로 답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제가 작성한 노트 필기는 참고로 해주시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내용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조언은 가이드란 어떤 사람인가? 가이드는 낯선 외국 손님을 모시고 안내를 하고 그들의 안전도 함께 챙겨야 하는 사람입니다. 이 점을 고려하셔서 여러분이 어떤 가이드가 될 것인지 고민해서 직접 답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제, 고쇼와 노쇼에 대해 설명하시오. 관광 용어 문제입니다. 필기 시험에서도 나오지만 면접 시험에서도 종종 등장하는 문제입니다. 고쇼는 글자 그대로 가서 보여주는 것, 고쇼. 노쇼는 안 보여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호텔에 예약 없이 방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턱대고 가서 빈 방이 있는지 물어보고 투숙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고쇼라고 합니다. 빈 방이 있으면 문제가 없지만 만실인 경우에 방이 하나도 없는 경우에는 고쇼 고객은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노쇼는 그 반대입니다. 예약은 했는데 아무 연락 없이 예약한 날에 그 시간에 나타나지 않는 고객을 의미합니다. 노쇼가 발생하면 호텔 입장에서는 다른 예약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 피해가 매우 크게 됩니다. 이런 노쇼 고객을 대비하기 위해 호텔에 따라서는 예약금을 받기도 하고 노쇼를 감안해서 정원보다 조금 더 예약을 받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고쇼, 노쇼는 호텔에만 적용되는 얘기가 아니고 공항에서 항공권을 구입하거나 공연장이나 레스토랑에서도 적용될 수가 있겠습니다. 잠시 여담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면접 시험에서 조심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당부하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절대로 면접관에게 잘난 척하면 안 됩니다. 나 이거 다 아는 거다, 나 잘한다 라고 나대지 마세요. 그리고 가급적 질문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슨 뜻이냐? 시험을 보시는 여러분 가운데는 관광업계에서 경력이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 혹은 외국어 능력이 네이티브 수준으로 매우 뛰어난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면접관의 경우에는 외국어 실력이 나보다 못한 경우도 있긴 합니다. 그리고 면접관이 질문했는데 잘 이해를 못했다고 혹은 질문한 내용을 확인한답시고 면접관에게 이런 내용을 질문하신 거죠? 라고 반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시험을 보는 여러분에게 감점의 요인이 될 수 있으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관광통역 안내사는 외국인 손님에게 정성을 쏟고 한국의 이미지를 널리 알리는 민간 외교관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중요한 관광통역 안내사가
겸손하지 못하고 면접관보다 뛰어난 실력을 뽐낸다면 여러분은 거만하고 태도가 좋지 못하다는 인식을 주게 되고 관통사의 자질이 의심되어 이런 분들은 답을 잘 해놓고도 탈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면접관은 질문하는 사람이고 여러분은 답을 하는 사람이라는 점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괜히 면접관에게 확인하기 위한 질문 혹은 문제에 대한 부가적인 질문을 하지 마시고 혹시 질문을 잘 이해 못하면 죄송합니다.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공손하게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걱정은 이런 말을 해도 본인이 이런 타입이라고 아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30초 정도 여러분이 스스로 어떤 사람인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제, 관광산업의 장점,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설명하시오. 관광산업은 흔히 굴뚝 없는 산업이라고도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설명해 보시겠어요? 관광산업은 모든 나라가 가장 효과적인 외화 획득의 수단으로 정책적으로 강력하게 추진하는 산업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를 들어 반도체나 자동차, 석유화학 제품 같은 것을 만들어서 수출해서 외화를 버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관광 산업만큼 매력적인 산업은 없습니다. 제조업, 다시 말해서 물건을 만들어서 그것을 수출해서 외화를 벌어들이기 위해서는 엄청난 규모의 투자가 필요합니다. 거대한 토지를 확보해야 하고 공장을 짓고 설비를 구매하고 유지하고 보수하는 관리를 끊임없이 해야 합니다. 게다가 자재, 완제품을 보관해야 되는 창고도 있어야 됩니다. 자재와 제품을 수입하고 수출하기 위해서 운송 과정과 제조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환경 오염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하지만 관광산업은 외국인 관광객이 머물고 즐기다가 갈 수 있는 호텔, 쇼핑센터, 식당, 극장, 문화체험공간 등의 인프라를 마련하는 정도로 거대 자본이 들어가는 제조업과 비교하면 자본금이 훨씬 적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매연, 환경오염의 측면에서도 관광산업은 친환경 산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관광산업이 굴뚝 없는 산업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한 국가의 관광산업이 발전하게 되면 관련 산업이 동시에 발전하고 일자리 수가 늘어나는 효과도 볼 수 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방문을 하게 되면 그들을 대상으로 하는 관광 자원 개발이 필요하고 문화 관련 컨텐츠, 숙박업소, 요식업 등 관광과 관련된 많은 산업에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관광산업의 특징 혹은 굴뚝 없는 산업이라는 제목으로 면접에서 출제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문제입니다.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제, 가이드가 호텔에 도착하기 전에 버스에서 해야 하는 말. 관광 실무와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문제고 여러분이 가이드를 하고자 한다면 꼭 생각하고 실천해야 하는 내용입니다. 동남아 단체 패키지 여행을 하신 분들이라면 상황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행객들은 해외여행을 처음 온 호텔이 매우 낯선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설명해야 할지 머릿속에 그려질 것입니다. 우선 버스에서 내리기 전에 놓고 내리는 물건이 없도록 주의를 당부하고 내려서 각자의 짐은 로비에 모아두니 거기서 찾아라 라는 얘기를 해야 되겠죠. 혹시나 다른 데 돌아다니지 말고 로비에서 기다리시면 여러분의 방 열쇠를 제가 나눠드리겠습니다. 이 정도의 말을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방에 들어가서 카드키를 꽂아야지 전기가 들어오는 것도 설명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미니바에 있는 음료나 술은 공짜가 아니라는 거. 다음날 아침 식사는 어디서 하는지, 내일 일정은 몇 시에 어디서 모여서 이동할 건지에 대한 설명도 같이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또 놓치기 쉬운 게 하나가 있는데 방에 들어가서 온도가 맞지 않거나 물이 잘 안 나오거나 룸 컨디션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가이드가 로비에서 10분에서 15분 정도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혹시 문제가 있으면 내려와서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게 나중에 고객으로부터 클레임을 받을 경우를 대비해서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밖에도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는 내용이 있으면 추가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제, 국보 1호, 보물 1호에 대해 설명하시오. 사실 국보나 보물을 순번을 먹여서
부르는 것은 모두 중요한 보물인데 자칫 어떤 보물은 더 중요하고 다른 건 덜 중요하다는 인식이 생길 수 있어서 국보 몇 호, 보물 몇 호 이런 식으로 부르는 것은 작년부터 더 이상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옛날 선배님들은 국보 몇 호가 무언지 이런 걸 계속 외우고 다녔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국보 몇 호가 무엇입니까 하는 식의 문제는 작년부터는 나오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상식 차원에서 국보, 보물, 사적 같은 것은 1호가 각각 무엇인지 눈여겨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적과 명승지의 구분도 잘 해두시기 바랍니다. 사적은 역사적인 유적이나 건물, 탑, 고분, 즉 무덤 같은 것이 있는 곳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의 손길이 닿은 인공적인 것을 사적이라고 합니다. 명승지 혹은 경승지라고 불리는 곳은 자연 경치가 뛰어난 곳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장소를 명승지라고 합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각자 다른 의미를 지니는 사적과 명승지에 대해서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문제. 국립공원 가운데 한 곳을 소개하시오. 많은 국립공원 가운데 여러분이 소개하고 싶은 국립공원을 한 곳을 선택해서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면접장에서 문제를 받고 나서 어느 국립공원을 소개하지? 이런 생각을 하면은 늦습니다. 저는 평소에 시간이 나면 종종 찾는 다양한 먹거리와 볼거리가 있는 설악산을 선택해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곳에 대해 설명하는 거니까 사랑스러운 마음, 아끼는 마음으로 자랑할 만한 것을 얘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립공원이 된 이유는 무엇이고, 내가 직접 가봤더니 뭐가 좋았다, 또 뭐는 좀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 어떤 음식이 유명하다, 어떤 사찰이나 건물이 있다, 이런 식으로 스토리를 정리해서 관광객 손님에게 설명하듯이 면접관에게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다룰 문제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면접장에서 긴장하고 떨려서 말을 잘 못하는 분들을 위해 몇 가지 팁을 드리고자 합니다. 공부를 많이 하고 분명히 아는 문제인데 막상 면접관 앞에서 입이 떨어지지 않는 분들은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면접에서 긴장을 풀기 위해서는 우선 많은 연습을 해보셔야 됩니다. 세상에서 연습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면접관을 단체 관광 온 손님이라고 생각하시고 편하게 아는 범위에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긴장되고 떨리는 마음이 여전한 분들은 말을 잘하는 사람들을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제가 스피치 관련된 교육을 받으면서 들은 내용을 잠깐 소개합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해보면 다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말을 잘하는 사람 하면 몇 명이 떠오르죠? 저는 오바마 대통령을 예로 들어서 그가 말하는 모습을 관찰해 봤습니다. 1대1로 대화를 할 때는 괜찮은데 내가 말하고 듣는 사람이 2명, 3명, 5명, 10명 이렇게 늘어나면 말하는 사람은 긴장하게 됩니다. 하물며 미국의 대통령은 수천 명, 수만 명 앞에서 연설을 합니다. 떨리지 않을까요? 분명히 떨릴 텐데 어떻게 극복을 했을까요? 저는 연설할 때 카리스마 넘치는 오바마 대통령의 모습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연설하기 위해 연단에 오른 오바마 대통령은 연단에 오르자마자 바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시간을 갖고 침묵의 시간을 두고 시선을 좌에서 우로 천천히 스캐닝을 합니다. 청중들을 쭉 천천히 보는 거죠. 오늘 많이 왔나? 어떤 사람이 왔나? 살펴보듯이 한 번씩 쭉 보는 겁니다. 청중과 아이 컨택을 하는 셈입니다. 그리고 나서 천천히 말을 시작합니다. 여러 사람 앞에서 말을 할 때는 보통 때보다 천천히 말해야 합니다. 그래야 전달이 잘 됩니다. 여러분도 이런 말 잘하는 사람의 패턴을 잘 관찰하시고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험장에 들어서서 3초 정도의 시간을 두고 천천히 면접관을 한 분 한 분 아이 컨택 해보세요. 의외로 마음이 편해집니다. 면접관이 어려워 보이지 않고 이분들도 사람이고 내가 이끄는 투어의 손님이 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마음이 편해지면 생각했던 것이 쉽게 나옵니다. 그러면 시험의 절반은 성공입니다. 여러분 건투를 빕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